첫 번째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토론이 시작되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와 해리스가 토론 중 한국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한국으로 쏠린 것인데요.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 진짜 대박났다, 한국 너무 부럽다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 토론을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카멀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공통점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개신교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78세 뉴욕 출신 백인인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가 아버지를 둔 금수저 집안의 차남으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졸업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 그룹을 세워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후 제45대 대통령이 된 그는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한국에 훨씬 더 높은 방위비를 요구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최대 100%를 한국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이민을 강력 단속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는데요. 트럼프와는 달리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흑인 인도계 여성으로 올해 59세입니다. 자메이카 출신 스탠퍼드대 교수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암 연구 과학자 어머니를 둔 엘리트 집안의 장녀로 하워드대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한 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지냈고 명성을 쌓은 그녀는 연방 상원에 당선. 현재는 미국 최초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됐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와는 반대로 미국 우선주의 대신 다자주의 및 동맹 강화를 외치며 한국과 대만 등의 동맹국들에 감사하며 더 높은 방위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권리 보호 및 시민권 취득 경로를 확대한다고 외쳤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가 토론에서 한국 이야기를 할 때 전 세계 외신들이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 것인데, 한국의 이것 때문에 이 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한국에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인들은 한국이 부럽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폴란드를 시작으로 동유럽국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들을 싹쓸이하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미국산 무기에 환장했던 동남아 국가들마저 미국을 버리고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를 도배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도대체 한국 무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이 K방산에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인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대로템이 공개한 K2 전차, 2년 전 폴란드의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돼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46대가 납품됐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38대, 내년에는 96대가 추가로 인도될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는 MSPO 2024 개막식 직후 한국관에 방문하여 장보고 산모형 앞에서 한화오션 관계자들의 설명을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며 특히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과 장기 자막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장보고 3는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존의 잠수함과 달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여 장기간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적 특징들은 단순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 방산 전문가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며 특히 이 잠수함의 조용한 운항 능력과 효율성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서유럽과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가격 경쟁력 있고 성능이 우수한 한국의 무기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보고 3는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방산 제품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잠수함에 대한 구매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 잠수함은 동유럽 국가들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수년간 동유럽 전역에서 한국 잠수함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한국 방산 산업의 큰 성공을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MSPO 2024 전 시장에 모인 34개국의 770개의 기업 중에서도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및 유지 보수, 현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바이어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오션은 잠수함 기술뿐만 아니라 현지 특화 유지 보수 정비 MRO 기술도 함께 선보이며 현지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바이어들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폴란드에 물류본부를 설립하여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신속한 유지보수와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지속적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방위 연구기관들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던 한국이 단숨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조만간 될 것 같다며 너무나도 부러워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K방산이 얼마나 핫한지 이제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마저 한국과 손잡기 위해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보잉은 현재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강력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납품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무기 체계와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라며 한국과 손잡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AI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헬기 전문 자회사인 시코르스키와 협력하여 우리 군의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사업 수주를 시작했고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2031년까지 3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진행할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 헬기 도입 사업에 KAI와 시코르스키는 킹스탈리온으로 불리는 CH-53K를 제안할 예정이면 이 제안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LIGNX1은 유럽의 항공기 제작 기업인 에어버스 그룹과 엄청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에어버스 DS와의 위성항공방공 기술 협력에 나서며 양사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영상 레이더 사업을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R&D 능력을 가속화하고 서비스 분야로까지 관련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LIGNX1은 미국 노스롭 그루먼과도 항공전자, 전자전, 감시정찰 및 태양 분야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며 핵심 장비 개발과 생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는 것은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이 진행된 지 사흘 만에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만 역시 곧바로 군 병력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 대만 해협을 둘러싼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연합리젠 2024의 연습이라는 명칭이 붙은 중국의 연합훈련은 대만을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중국군 대변인은 이 훈련은 독을 추구하는 대만 독립분리 세력에 대한 강력한 징계이자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동부정부의 훈련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을 강력히 응징하며 외부 세력의 간섭과 도발에 엄중한 경고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중국이 말은 이렇게 세게 하면서 실제로 중국군이 대만 침공을 대비해
훈련하는 영상을 보면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면 마치 전쟁 난 듯한 한국의 육해공 연합훈련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이 만든 이 요격 미사일 체계에 안팎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대체 어떤 요격 미사일인지, 중국이 조롱받고 있는 훈련 영상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라이 당시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당시 중국군은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후 귀국에 맞춰 육해공군을 총동원한 훈련을 통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은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사실상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정부는 23일 공식 SNS를 통해 이틀간 대만 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에서 육해 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말로만 대만 침공을 준비한다며 대만 주변의 함정을 파견해 둘러싸기만 했지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 훈련과 다를 게 없었고 마치 국군 홍보 영화 같았을 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해군의 실제 훈련 모습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해군과 육군, 공군이 함께 동해 해상에서 해군 1함대 사령관 주관으로 적 도발에 대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광개토 대왕함 DDH, 춘천함 FFG2, 전북함 FFG1, 홍대선함 PKG 등 해군 함정 10여 척, P3 해상 초계기와 링크스 해상작전 헬기, 육군 AH-64E 공격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전술 함대지 유도탄 해룡, 함대함 유도탄 해성1, 이 실사격을 했는데 이들 한국 무기들은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며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길이 122m, 2800톤급 전투함인 춘천함이 파도를 가르며 바다 위를 항해합니다. 그 순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무인 표적기가 빠르게 돌진해옵니다. 적이 발견됐다는 명령에 따라 승조원은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전투함에서 공중의 목표물로 향하는 유도미사일에는 최종 발사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사일은 화염을 내뿜은 자리부터 하얀 궤적을 그리며 수직으로 떠오르고 이내 궤적을 기울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함대공 미사일은 국산 기술의 해궁이었습니다. 홍대선함은 바다에서 도발하는 적선을 향해 유도탄 해성1원을 발사하는가 하면 전북함은 육지에 있는 적에게 함대지 유도탄 해룡을 적중시키며 국산 유도무기 훈련으로 모두 성능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도탄 교전 능력과 더불어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까지 참여해 합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눈에 띄는 무기는 해궁이었습니다. 해궁이 발사된 춘천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돼 무기체계 성능과 승조원의 숙달 수준 등을 단계별로 확인했는데요. 이날 해군은 해궁 해룡해성 하푼 등 4종 유도탄을 실사격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해냄으로써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해군은 오는 2031년까지 한국형 전투체계 평가 수준을 높여서 해외에 수출하는 함정까지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과 같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특히 실사격 100% 명중이라는 놀라운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해상 유도무기인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은 날아오는 적 대함 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로서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K방산의 다음 주요 주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궁은 한국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미국 레이시온의 RAM이라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내 개발을 완료한 유도무기입니다. 2023년 국방기술품 질원이 국산 함대공 요격 미사일 해궁이
첫 품질 인증 사격 시험 발사 및 요격 성공 영상을 공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시 해상 유도무기 해공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의 표적에 모두 명중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냥 명중시킨 게 아니라 해군 신형 호위함 대구함에서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90도로 방향을 틀어 낮게 날아오고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영상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발사 직후 수직으로 꺾어져 요격하는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공은 적 고기동 대함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측추력기를 활용한 급속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유도무기입니다. 측추력기는 천궁이 국산 요격 미사일 등에도 장착돼 있으며 러시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이 발사 직후 90도로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한 뒤 비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는데 이제 한국이 그런 요격 미사일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해공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617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LIGNX1 등이 개발했습니다. 길이 3.08m로 한 발당 가격은 10억가량입니다. 함정에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에 4발씩 탑재됩니다. 해공은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km 떨어진 적 항공기나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격추할 수 있으며 대함미사일은 물론 마하이급의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공이 초음속 대함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은 이중 탐색기 등 정밀한 유도장치 덕분입니다. 해공은 무선 주파수 RF, 열영상 두알 탐색기가 함께 장착돼 있는데 무선 주파수 탐색기는 미사일 앞부분, 두알 탐색기는 미사일 앞쪽 측면에 부착돼 있습니다. 특히 밀리미터파 레이더 센서 기술을 활용해 적 미사일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 직접 요격, 히투킬도 가능합니다. 해공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장사정포 요격을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 LAMDA로 엘터투드 미설 디펜스 체계 미사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북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요격 미사일은 해공 미사일의 탐색기를 간소화하는 형태로 교체해 가격을 낮추면서도 표적 탐지 능력은 높인 해공 개량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공은 2021년부터 대구함과 마라도함 등에 배치된 이후 신형 호위함, 차기 한국형 구축함 KDDX 등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LIGNX1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디펜스 서버서즈 에이저 2024에 참가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함대공 유도무기 해공,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형궁 등 주력 유도무기와 첨단 대포 병레이더 체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국방력 강화 전략에 따라 깊은 관심을 보이는 천궁이와 해공 프로모션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천궁이는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국에 연이어 수출되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검증받은 바 있고 해공은 현재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에 수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작년에 함정 장착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마쳤습니다. 경쟁 상대는 튀르키예인데요. 한국 해공이 유도무기의 정확성 등 기술 수준에서 튀르키예보다 우위에 있고 아시아에서 실전 운용 경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입에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자동 참전을 목적으로 주한미군 3만 명을 볼모로 데리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대가로 방위비 5배를 더 받아내야 한다는 등 무지성 막무가내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도널드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한국에게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전력을 판매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최측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 번번이 미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던 미국이 3경 7,455조 원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숫자는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에서 밝힌 미국의 국가채무입니다. 한국의 1년 예산 65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60년간 국가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부채인데요. 이런 미국의 국가부채는 100일마다 1,300조 원,
정확히 한국 국가 예산의 2배가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가 채무 중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이며 특히 미국 본토를 지키는 예산보다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유럽부터 원유와 물류의 핵심 수송 경로인 중동 지역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한 남중국해 지역 등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천조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나온 트럼프 측에선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 군림하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이 스스로 자국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전형적인 사업가 방식으로 동맹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치적 방향성으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과거 국방력이 부족하던 시절의 한국이 어따면 트럼프의 이런 술수에 대응하기 전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뜯겼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한국이 이뤄내고 있는 국방과학 분야 실적에 미국은 물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에게 더 이상 많은 방위비를 뜯어낼 수 없겠다라며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 전 우리 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자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LSAM의 개발을 완료했다며 빠른 시일 내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판 사드 LSAM은 200km 이상의 원거리에서 발사된 표적탄을 정확하게 요격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으며 이 밖에도 수차례 진행된 공개 요격 시험과 비공개 시험에서도 위력을 선보여 우리 군은 10년의 개발 과정을 거친 LSAM이 전투 적합 판정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LSAM은 미국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패트리어트 3와 사드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의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한미 방위비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자주 국방력을 강조하는 성과를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던지는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면서 방산무기 수출을 성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자 미국 내 군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한 후회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지 않았음에도 한국은 자체 군함 건조와 잠수함 건조부터 현무 미사일과 같은 탄도 미사일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초음속 스텔스 옵션이 가능한 KF-21까지 육해공 분야에서 자주 국방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면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한국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들이던 돈을 더 이상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여태 무기 수입국 지위에 있던 한국이 이제부턴 최첨단 방산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미국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무기를 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 잠재적인 고객 국가에게까지 한국이 가성비와 성능이 좋은 무기를 판매해버려서 미국의 수출 파이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에선 처음부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한국산 무기의 기술 소유권을 쥐고 있었다면 오히려 미국의 방산 수출 시장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게 기술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무기만 팔아오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는 이런 면에서 두뇌가 비상한 편인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에스퍼 마크는 트럼프가 한국의 기술 국산화와 자주 국방 능력이 더 이상 미국이 막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이제 한국에게 단순히 무기를 판매해 돈을 버는 건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였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해제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에게 핵잠수함 판매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진지하게 한국은 충분히 강하며 한국에게 핵잠수함과 핵무기가 있다면 더 이상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들여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잠수함도 미국산을 구매하라고 주장한 트럼프의 속내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자체 건조하는 경우 앞으로 핵잠수함 관련한 돈을 받아낼 수 없기에 한국에게 인심을 쓰는 척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미국에 핵잠을 도입한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핵잠 계획은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 5척을 인도받고 8척의 핵잠을 직접 건조한다고 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 13척 핵잠수함 예산을 30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 규모이고 1년 국가 예산이 650조 원인 걸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KF-21 전투기를 3,000대가량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이 부족한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덤탱이를 썼다고 할 정도이며 호주 내부에서도 아무리 핵잠이 좋은 걸 알지만 300조 원을 들여서까지 핵잠이 필요하냐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방력이 한계치로 올라온 한국이 자체 전투기도 개발하고 군함도 입고 있을 건 다 있어서 더 이상 무기를 못 팔게 되니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로 핵잠수함을 끼워 팔게 하여 호주처럼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런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이 호주처럼 핵잠수함 관련 기술이 없을 것이라고 너무 낮게 평가해왔던 것인데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비밀 조직인 362사업단이 설치되었지만 국내외 여건상 1년 만에 해체되었는데 핵잠수함의 본질이자 모든 것인 잠수함용 원자로 연구는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잠수함 전용 원자로 개발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미 핵잠수함 설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원자로 시제품을 직접 제작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외적으로 조건만 충족되면 일사천리로 핵 잠수함이 뚝딱 만들어지는 단계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에게 미국이 핵잠을 판매하겠다는 건 호주처럼 300조 원, 1년 국가 예산의 절반가량을 미국에 달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것이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한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미국의 원자로 기술을 지원받아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었고 기술을 축적시켜 이제 자체적인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수출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해당 원자력 기술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넘겨받아 60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만들면 누군가에게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지난 199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핵잠수함 도면을 100만 달러에 구매했고 러시아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원자로 기술과 설계도를 넘겨받아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이 지난 10년 전 설계 완료한 핵잠수함에 탑재되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베이스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력 1위, 2위로 평가받는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자세히 분석하고 개량해 현재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 연구에 적극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언제든 핵잠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건조에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시키기 위한 연료로 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20% 농축 핵연료를 1회 탑재하면 최소 8년에서 최대 40년까지 연료 교환 없이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20% 수준의 농축 핵연료를 사용하는 게 국제협약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핵연료는 매우 많지만 이런 핵연료를 농축시켜서 무기나 핵잠수함에 탑재시키기 위해서는 재처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제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마이크 폼페이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내 주한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 한국의 주한미군이 나간다면 핵원료 재처리 기술과 핵무장부터 핵잠수함 도입까지 안 될 이유가 있겠냐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장관까지 지낸 고위급 인물이기에 올해 하반기에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이런 트럼프의 불확실성을 이용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8월 7일 야히야 신와르는 이란에서 폭사한 이스마일 하니에를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선출되었음입니다.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강경파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는 지난해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시나르를 찾아내 제거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시나르 제거를 천명하며 그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라고 부르는 등 이스라엘의 1순위 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제1 제거 대상을 보란듯이 하니 예의 후계자로 선출한 것입니다. 1988년 이스라엘 군인 2명을 살해하고 난 뒤 팔레스타인 측 정보원 4명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 이듬해 이스라엘 법원에서 종신형 사회를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 바닥에 땅굴을 파는 식으로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습니까? 2011년 이스라엘 당국이 하마스의 인질로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와 포로 교환을 할 때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당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포로 교환을 승인했습니까? 2022년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풀어준 인물이 현재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 된 것이 뼈아픈 실책을 저지른 셈입니다. 하마스로 돌아온 시나르는 군사조직 책임자가 돼 2012년 이란 혁명 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 이마니를 만나는 등 이란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를 지낸 하니에가 2017년 물러나자 시나르가 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해 하니에는 하마스 1인자인 정치국장에 선출되었습니다. 2021년 시나르의 연임이 결정된 직후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에 있는 그의 자택을 노려 공습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자지구 지도자가 된 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는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 직후 수차례 공개 행보를 보이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시나르는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 등과 함께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아라크사 홍수 작전을 계획, 작년 10월 7일 이를 전격 실행에 옮겨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이 50여 명을 납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시나르에 대해 4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쟁 발발 이후 시나르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다만 그가 하마스가 가자지구 아래에 복잡하게 파놓은 지하 땅굴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나르가 본격적으로 하마스 최고 지도부가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분노를 표출하며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되니 중동 지역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채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왔는데 우리 아시아도 평탄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대만 침공을 2027년 2월까지 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CIA는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시한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진핑은 중국군에 그때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 대만 침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시진핑과 중국군 지도부가 대만 전면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인데요.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력에서 우세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과 서방이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습은 중국 지도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 지도부의 망설임을 지적하면서도 시진핑의 대만을 지배하려는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대만은 한광훈련이라고 중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역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전부 참석해 공습 대비 등 훈련을 하며 보급품 운반 대피 훈련, 교동훈련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의 무인 항공기 2대를 보내 대만섬 주변을 최대 15시간가량 선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암살 사건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미국 관리들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46세의 아시프 메르찬트로 뉴욕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아시프 메르찬트는 저격수와 접촉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한 암살 시도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를 암살하려고 한 걸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이스라엘과 매우 친하게 지내며 이란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란 지휘관도 사살했으며 또한 2017년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선포했었는데요. 이때 많은 중동 국가의 원성을 샀었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입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암살 시도를 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시 돌아와 지난달 12일에는 이러한 모해 후 미국을 떠나려다가 연방수사국 FBI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그가 접촉한 저격수는 실제로는 잠복 수사 중인 요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미국 당국은 메르찬트의 배후에 이란 정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란의 암살 첩보가 입수된 후 당국은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나 쿠드스군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의 살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현직 고위 관료들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해 가능성을 경고해왔습니다. 솔레이마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미군의 무인기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캐나다 외교장관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캐나다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면 특히 한국의 KF-21 전투기 완성과 맞물려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근처 알래스카에 중국 군용기가 출현했다는 보도 이후 캐나다에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해 유례없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최근 시험 비행에서 성공적인 비행을 이어가며 엔진 안전성 테스트까지 마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매스컴과 군사무기 싱크탱크 매체 프레이저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방산에 대한 캐나다의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며 양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기존에 도입 예정이었던 미국산 F-35 대신 한국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35를 모두 도입하는 것보다 KF-21 전투기와 병행하는 방식인 투트랙 방식을 새롭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공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번번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며 얼마 전에는 알래스카 주변에 중국 전투기 몇 대가 이륙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 대륙이 녹으면서 많은 국가에서 해상권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작년 12월 방산 군수 협력 MOU를 개정하며 방산 분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과 캐나다의 정상회의에서 방산 협력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행동 계획을 계약하며 지난해 5월 이뤄진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추후 양국은 외교, 국방 고위급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과 방산 관련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캐나다 외교장관은 특히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캐나다는 최근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도입 비용을
한 기체당 8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는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의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그 후보에는 대한민국의 장보고3와 일본의 소류 잠수함이 유력하게 올랐습니다. 이 사업에는 3000동급 재래식 잠수함 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스페인 6개국이 참여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건조 중이거나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산 잠수함이 압도적으로 유력합니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 무기의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성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캐나다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 전투기가 지속적인 시험 비행과 수차례의 이착륙, 반복 엔진 테스트, 무장체계 확립을 통해 세미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군사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전투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F-35 전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부족한 무장량을 보완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이번에 구입한 F-35 전투기의 생산 효율성이 매우 비효율적이어서 2028년까지 겨우 4대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4대씩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의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는 스웨덴의 사브 그리펜, 미국의 록히드 마틴 F-35, 보잉의 FA-18EF 슈퍼 호넷을 후보로 두었으며 최종적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결정되었지만 또한 지난 12월 F-35가 추락한 이후 캐나다 국방장관이 새로운 대체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국산 F-35의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의 영공 방어를 온전히 메울 수 없다며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CRF 프로그램에 자금이 지원된다면 KF-21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F-35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모습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공군의 신규 전투기 구매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진행된 차세대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캐나다 정부가 KF-21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캐나다가 첫 구매국이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게 큰 호재로 작용하며 해외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KF-21 전투기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대한민국 공군은 성능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을 이루며 일본의 함 제기를 압도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게 절망적이고 공포스러운 이야기이며 거의 모든 방위 비용을 해공군에게 쏟아부음에도 대한민국에게 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캐나다 공군이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로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도되었습니까?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오래 걸려 2028년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중반부터 2030년까지 KF-21 보라매 120대 이상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로우급 기체를 하향 조정하고 상위급 및 미들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수량을 대폭 상향시킨 것으로 공군의 전술기 보유량과 전투력이 크게 상승하는 국가방위적인 일입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입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F-35 전투기만으로 전투기를 운영하기에는 가성비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는 유지비가 매우 높은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운용 비용 대비 효율성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두 번째, 캐나다 공군은 예산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F-35 전투기만 사용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전쟁 붐이 일어나 각 국가의 방어선을 구축해놔야 한다. 네 번째, F-35 전투기는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비해 무장량이 부족하며 화력 투사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이러한 요구에 딱 맞는 전투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전투기를 최소 40대 구매할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하지트 국방장관은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산 F-35 전투기만으로는 캐나다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F-21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대의 KF-21 시제기가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내년 양산을 위한 준비와 성능 평가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 인수되는 시기는 2027년으로 예상되며 이는 F-35 전투기의 2028년 도입 이전에 1차적인 전략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자금 확보 시기와 KF-21 전투기 양산 시기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 이는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캐나다는 한국산 명품 무기로 중국과 적국의 위협을 이겨내겠다는 자주 국방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의 전투기 도입 사업과 잠수함 수주가 대한민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후폭풍은 일반 가정에까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력난 초기에는 전국의 제조업체에만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난은 특히 동북 삼성에서 심각한데 이곳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에서는 가로등은 물론 신호등도 꺼져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제조업 공장들이 줄줄이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랴오닝성 펑우 이주업 유한공사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환풍기가 멈춰 용광로에서 나온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석탄 재고량이 앞으로 2주 정도밖에는 버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내 발전용 석탄의 가격은 1,600위안 안팎까지 치솟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3배가량 폭등한 것입니다. 시노링크 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국의 발전용 석탄은 무려 2억 2.200만 톤 3억 4.400만 톤가량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조만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중국의 전력난 사태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태는 시진핑 주석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휘하에 에너지 소비 총량과 탄소가스 배출량을 각각 13.5%와 18%씩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방정부에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점검을 해본 결과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작년보다 에너지 소비가 도리어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광둥푸 젠장수 등 9개 지역에서는 중앙당으로부터 1급 경고를 받았고 저장 헤이룸장 랴오닝 등 10개 지역엔 2급 경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을 특정해 저탄소 공정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제조를 구축하라고 더욱더 압박을 가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반강제적인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삼성 일대는
최근 들어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자 석탄 발전 의존도가 높았던 동북 삼성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저탄소 공정으로의 혁신을 기술이 아니라 명령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놀라운데요. 해외에서도 중국의 이번 전력난을 보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특유의 계획 경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방금 말씀드린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입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그냥 올해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보다 3% 줄이는 목표를 제시하면 각 지방 지도자들은 연내에 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9월 중순부터 전기 공급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전기 배급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동북 삼성의 대정전 사태가 전국적인 핫이슈로 부상하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중국 당국도 걱정은 되는지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에너지 안보에 관한 지시에 따라 기본 민생용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최대한 전력 공급 상황을 피하겠다. 사실 이번 전력 대란의 출발은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었는데 대정전 사태의 해결도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은혜로 선전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대 중국의 역사에서 계획 경제의 경직성이 가장 큰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 것은 마오쩌둥 집권기에 추진된 대약진 운동 때였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이 중앙이 하달한 철강 생산량이라는 목표 달성에 골몰한 나머지 멀쩡한 기계와 농기구를 용광로에 넣고 쓸모가 없는 저질철을 생산했는데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으로 결국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력 대란 사태야말로 작은 문제가 커져서 커다란 사태로 비화할 때까지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 노선 수정을 건의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전력난은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폭스콘 계열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포함해 대만 제조 공장 상당수도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력난으로 누구보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애플과 대만입니다. 중국 내 애플 파트너 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용 마더보드를 만드는 유니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세계 자회사의 가동을 중단했고 스피커를 만드는 콘크래프트 홀딩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애플 제품을 조립하는 데만 폭스콘의 자회사 이순정밀공업 역시 중국 장쑤성 쿤산 공장 라인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아이폰 13 초기 공급 물량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애플은 삼성 폴더블폰의 세계적인 흥행에 안 그래도 마음이 급할 텐데 공장이 멈춰서는 암초까지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업들은 멀쩡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량의 50% 수준인 월 17만 장의 웨이퍼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현지 공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사장은 중국 전력난 영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당사 오퍼레이션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아무래도 반도체라고 신경을 써주나 보죠. 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답은 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는 적어도 차질이 없도록 전력 공급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에서 사용해야 할 반도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윤이마저 파산한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마저 끊어진다면 중국 산업 전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의 책임이 중국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삼성과 SK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마저 끊는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예산과 고용을 책임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장수성의 2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과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각각 두고 있지만 전력에 대한 문제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심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만, 일본, 미국 기업이 전력은 끊어도 한국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전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내년 2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때 전 세계의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의 성과로 맑은 하늘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오히려 대정전 사태라는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의 대정전 사태는 중국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주었고, 안 그래도 베트남, 인도 등으로 탈중국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전 사태는 이를 더 가속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피해가 적은 곳은 한국의 반도체와 한국 배터리 공장들, 그리고 수혜를 본 또 한 곳은 한국의 맑은 하늘뿐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력난과 대정전 사태 덕분에 한국 국민들이 모처럼 맑은 하늘을